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프닝 때 뭐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제가 월모브를 한 4년 넘게 횟수로는 5년째 진행을 하면서 정말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 100%다 수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손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손실 보는 분들이 있다?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조금 더 강화된 그리고 더 날카로운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뭔가 그 마이너스의 계좌를 플러스로 돌려드려야겠다 이런 뭔가 자긍심 뭔가 에너지를 조금 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제 옆자리는 항상 이분이 함께 하시죠. 그동안에는 제가 부장님이라 불러서 거리감이 좀 생겼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 닉네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빈센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트입니다. 빈센트. 네, 잔다르크. 잔다르크라고요? 네. 잔다르크. 서학개미들의 선구자 잔다르크. 잔다르크 나를 따르라? 네. 약간 이런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자, 빈센트님과 네. 함께 사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있어도 여기에서 이제 뭘 취합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전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함께 하시는 건데 네.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빈센트님의 전략은 과연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네. 보여주시죠. 뭐 다시 부캐로 돌아왔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네. 글쎄요, 리세션 없다. 아, 이거는 좀 살려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처럼. 연구? 진짜 없다. 연구는 안 돼. 연구는 이런 안 거 돼. 해야죠. 진짜 없다. 이거 네, 해야 되는 없다, 거 아니에요? 없다. 예. 네, 이게 뭐지? 네. 침체 없다. 네. 네,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팩셋에서 이런 차트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S&P 500의 어닝스 콜을 쭉 모니터링 했더니 지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의 경기 침체 언급 횟수가 약 한 87% 급감했다. 대신에 저 사이에 이제 관세 얘기를 물가 얘기를 엄청 많이 했겠죠?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매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네. 텐데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또 이번 주 초였죠.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나 올해 한 3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기대감이 또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일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지난 어닝스 콜을 쭉 돌이켜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수명 아래로 내려간 그런 한 주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침체 없다. 침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예측 가능한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우리가 막 이거 경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뭐 경착륙이야 연착륙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착륙을 하지 않아요. 계속 날아가요. 일단 우리 민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의와 악의. 민법까지 갑니까? 민법 알죠? 네. 선의와 악의. 선이 알고 있느냐, 악이 네. 모르고 있느냐. 네. 즉 알려진 악재, 악의 악자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일단 알려졌다 그러는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악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법까지 차용을 해서 저희가 경기 침체는 없다.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시그널이 나오면은 빈사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최대한 없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또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에게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긁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와 함께하죠? 자, 하나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하우스뷰를 만드시는 분, 월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죠. 이재만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체 없나요? 근데 한번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침체가 정말 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쓸 정책의 카드가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침체가 오는데 뭔가 방어할 만한 게 없을 때는 방어 문제다. 기제가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좀 생각해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그거를 그냥 0%로 만들면 침체에는 금방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정책 카드는 상당히 많아서 침체가 온다 해도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 보입니다. 네. 쓸 카드가 있다. 네. 요런 문제 생기면 뭐 여기에는 마데카소 발라주고 저기 호시딘 발라주고 밴드 네. 붙여주고 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네. 다들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데카소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느 처방전이 좋은지를 알고 있다.
그는 다 알고 있다. 그렇죠. 트럼프. 맞습니다.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더 걱정이지 미국 네. 경기는 사실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 중에서 우리 이재만 실장님이 진짜 지금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 물음표를 다 느낌표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이번 주는 크게 지금 보니까 3가지 주제에 플러스 전략까지, 기업까지 콕 집어주시려고 지금 4가지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가 그렇죠. 가장 결론은 결론이 뭘 사야 중요할 되나. 것 같습니다. 네. 매주 비슷하더라도 바뀌지 않더라도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했던 변화,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뭐였을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가 네. 항상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S&P 500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들의 주가 네. 아마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S&P 500의 주가 수익률을 최근 연초 이후가 연한 회색의 막대 그래프고 진한 초록색이 지난주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이 나름대로 실적 발표, 뭐 상호 관세 이런 것, 품목별 관세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어떤 걸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를 보시면 되겠죠. 애플. 여기 애플입니다. 네. 예. 애플이 원래 연초 이후에 굉장히 부진했던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였는데 지난주만 해도 무려 13%라는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가장 높게 올랐고 지난주에 가장 부진했던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경구용 일라이릴리. 다이어트 약을 만드는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다이어트 약 자체의 효과,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가장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아서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지난 분기에는 굉장히 놀랍게 했던 게 뭐냐면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1,100억 달러를 지난 분기에는 발표를 했습니다. 1,100억 달러면 지난 10년간 애플이 했던 자사주 매입 금액이 7천억 달러니까요. 오. 거의 굉장히 대폭적으로 자사주 매입 금액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애플이 저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결국 미국 투자 붐 이런 것들에 발에 맞춰 1,0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이 기업 자체가 보여주는 특징은 결국 관세를 어떻게 하면 비켜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그러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사실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주주분들이 빨리 AI 뭐 좀 보여줘. 네. 뭐 온디바이스 애플이 대표적이잖아 하면서 사실 그때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시기가 네. 잠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AI에 대한 얘기를 전혀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제일 지금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인 관세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뭔가를 족쇄를 풀었어요. 우선 족쇄는 푼 거는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비켜갈 수 있는 일. 근데 이제 1,000억 달러를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라든가 이런 쪽에 대부분 다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최근에 애플에 주가가 저렇게 시가총액 3위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결과적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가 보여줬던 AI 관련된 그런 성장성이 애플에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3위까지 밀리는 좀 현상을 좀 보이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1,000억 달러의 투자의 함의는 결과적으로 관세를 비켜간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AI를 통한 흔히 얘기하는 실적의 개선 이런 것들의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애플의 투자가 관세를 비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호 관세 끝나니까 네. 반도체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또 의약품 한다 그러고 네. 이 품목별 관세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 국가별로 매기는 거, 네. 근데 품목별 관세 이게 이중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25% 플러스 알파인가? 아니면 그냥 25%인가 등등. 이게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목적하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목적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호 관세는 대부분 다 뭐 거의 그 최하 라인이 한 15% 정도의 국가별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를 잠깐 생각을 좀 먼저 상호 관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이 미국 정부의 이제 세입 중에서 관세의 비중인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이 높아졌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은 전체 연간 수입 금액이 대략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3조 3천억 달러에 대략 한 15% 상호관세를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연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관세 수입 금액이 거의 5천억 달러에 가깝게 됩니다. 5천억 달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현재 전체 미국 그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데 5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율은 한 1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10% 정도면 미국 법인세 수입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상호관세 이런 것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목숨을 걸면서 했을까는 자기 공약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서 앞으로 재정 적자의 축소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약간 여기 그림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이게 처음에는 예. 저 관세 수입이 네. 저거를 메울 수 있겠느냐에 아. 대한 의구심이 되게 컸잖아요. 관세 수입 얼마 안 된다 하면서. 네. 근데 저렇게 보니까 대부분 커버가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여니까 달라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물론 대부분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좀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이자라든가 이런 거 금리를 좀 낮춰야지 결과적으로 세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 적자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의외로 나름대로 재정 적자 폭이 최근에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뭐 GDP 대비 원래 재정 적자가 미국이 한 7% 정도까지 네. 연초에는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는 한 6.3%까지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약간 상호 관세에 대한 의미는 결과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적자의 축소가 많이 반영이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별 품목별 관세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관세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수입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하면 0% 네.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항상 리쇼어링이죠. 그리고 제조업의 부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 또는 흔히 얘기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그림의 진한 초록색이 미국의 무역 수지죠. 수출에서 수입 금액을 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수입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무역 수지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항상 뭐 적자입니다. 당연히 네. 적자긴 하고 대략적으로 그 적자 금액이 보이시는 것처럼 연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조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축소를 시키는 방법이 뭘까? 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달러 약세, 수출의 확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자국으로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상쇄를 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FDI가 바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금액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인데 연간 기준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저 돈을 그냥 물론 1조 달러까지 올리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시켜 보겠다. 이런 의지가 결과적으로 개별 품목 관세 이런 것들로 를 기반으로 해서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관세가 부과됐는데 네. 관세가 결국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미국의 소비자한테 다 전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6개월 골든타임 동안에 네. 뭐 미국 기업이 좀 내고 뭐 유통 기업이 좀 내고 네. 다 이렇게 분배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골든타임 지나고 나면 미국 경기만 망가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사이에 기업들의 이 행태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지금은 관세를 서로 나눠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가 다 낼 거다. 근데 이런 논리가 맞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가 다 낼 거다.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부과를 받는 거를 나중에 전가를 시킬 거다. 근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전가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관세라는 의미가 항상 2018년, 2019년 이런 때 중국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관세 전쟁을 했을 때가 이제 2018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경험이 2018년에 별로 좋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관세 전쟁을 중국과 처음에 시작했던 1분기 때 지수가 한번 이제 급락을 하죠. 당연히 네. S&P 500 지수가 그 당시 관세 전쟁 2018년 1분기 때 했을 때 한 9% 정도 빠지게 됩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경험이 뭐였냐면 2018년 4분기 때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지수가 S&P 500이 고점 대비 거의 10% 넘게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 침체, 약간 관세로 인한 그 소비자의 전가의 시간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본질적으로 2018년 4분기 때 그렇게 지수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요인이었죠. 그때 당시 미국의 경기가 좋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죠. 근데 2018년 4분기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흔히 얘기하는 관세 때문에 온 경기가 약간 부진했던 측면을 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지수 급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전가 문제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은 물가도 그렇고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유예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과 또 각 기업에 결국에는 그 기업의 영향 부정적으로 미치면 시장에도 당연히 미리 혹은 그 동행해서 안 좋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S&P 500 지수만 보고 있으면 지난주도 보셨겠지만 개별 품목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습니다. 물론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어느 정도 역할도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전체 지수에 대한 얘기고 잠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진한 초록색 선을 보여드릴 텐데 왜 가끔 주식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상승하는 종목수가 늘어나느냐 상승하는 종목수가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도 투자 심리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간 건 맞기는 합니다만 여기 52주 신고가 수라고 하죠. 52주 신고가 수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S&P 500이 지난 7월 말 정도가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한 네. 7% 정도 그를 찍고 지금은 5%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즉 개별 관세는 전체 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도 보이시는 것처럼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지수 측면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하고 당연히 연관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아까 빈센트가 말씀을 하셨을 때 이번에 미국 기업들이 어닝스 콜을 할 때 리세션에 대한 그 언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네. 분명히 그건 맞죠. 왜냐하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S&P 500 기업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섹터별로 나눴을 때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입니다. 즉 기업 수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보다도 올해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더 높습니다. 지난 분기가 77%였고 이번 분기가 81%인 거죠.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은 실적을 생각보다 다 좋게 발표한 거죠. 근데 이건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눈높이가 낮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저 비율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7-80% 네, 보통 항상 유지하죠. 7-80% 정도 유지를 하는데 네. 근데 지난 분기하고 별로 바뀌지 않은 건 항상 IT가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하고 헬스케어 이번에 이제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이런 네. 쪽들 그리고 여전히 산업재 이런 쪽들이 실적 발표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도 워낙에 기대치가 낮았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반적으로 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영을 잘하는 주식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분기는 약간 의외였던 게 주가가 발표를 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경우가 5일 동안 주가가 한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분기는 보시면 0.8%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강하게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오히려 역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서프라이즈 내면 주가가 빠져버리는 형태.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전망이 부정적인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던스. 이게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어닝스 콜을 할 때야 리세션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어도 향후 예상치를 제시를 안 하거나 가이던스를 안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예측이 좀 그쵸.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뭐 미국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쪽이 IT가 있고 그리고 뭐 산업재가 있고 제약 바이오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세 개 섹터는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5일 동안 주가가 오히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지금이 흔히 얘기하는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과 향후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사회자분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결국 향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우선 이익에 대해서는 기저효과가 많이 소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았고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 좋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증가율 자체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갖고는 있는데 여기에 관세 우려까지 좀 부과가 되게 되면서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좀 더 가파른 속도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고 있고 당연히 관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PER을 막 계산을 할 때 가끔씩 뭐 배당 성향이 중요하고 할인율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 PER이라는 그 멀티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건 기업들의 수익성입니다. 즉 미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거의 20%에 가까우니까 PER이 20배인 거죠. 한국은 영업이익률이 10%니까 PER이 한 10배 정도. 약간 이런 것들과 좀 매칭이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수익성이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고민이 그런 거죠. 이제부터 미국을 PER로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내용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장님 이게 아까 되게 근본적인 미국 기업은 왜 한국 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2배나 되는가? 네. 똑같이 걔네들 우리보다 임금 더 비싸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걔네들 우리보다 훨씬 더 물가도 비싸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 전가력이죠. 가격 전가력.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면 꼭 그 제품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신할 수 있는 오피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따라가서 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되게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내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삼파티를 통해서도 사고.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B2B라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기업들보다는 B2C라는 오히려 기업 대 소비자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거기에서 약간 독점력이라든가 가격 전가력은 다른 얘기로 하면 독점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 시장이 보여주신 이 영업 앞으로 이제 이익 사이클에 있어서의 둔화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주식 시장은 이걸 네. 좀 선반영해서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게 아니라 네.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올라요? 근데 이건 꺾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주가 수익률이 더 높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긴 어렵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냥 중요한 말씀처럼 지수는 왜 올라요? 네. 근데 그거는 다른 중요한 기업들이 끌어올리는 역할들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업들이 이때는 어떤 것들이 될까는 결국 실적을 말씀을 드릴 때는 아까 그 잠깐 언급드렸던 가격 전가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도 그거를 한 개 분기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근데 은근히 이게 미국 기업들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매출의 원가,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한 개 분기 정도 판매 가격에 이전을 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게 만드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기업들 중에 꽤 익숙한 단어들이 있으시죠? 기업들. 메타도 보이실 거고. 아까 오라클은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주가 수익률이 많이 좋았던 올랐죠. 기업들입니다. 50%라던데. 그렇죠. 그리고 안 사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뭐라. 여기 보이시는 팔란티어 아유, 너무 좋아하는 이 너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실제로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는 미국의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불리우는 GE라든가 IBM 그리고 에버트 레버터리 이런 흔히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네. 상당히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미국은 약간 독점력도 갖고 있고 가격 전가력도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의외로 괜찮은 부분들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주가 수익률인 네, 거죠? 주가 올해? 수익률 대략적으로 한 7월 25일 정도 대비해서 한 2주 정도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는데 최근 2주. 예, 최근 2주 동안 주가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그냥 단순하게 평균하면 주가가 한 4%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S&P 500이 거의 정체되거나 약간 부진했는데 전체 2주 동안은 네. 약간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가격 전가력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상호 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될 때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와 케이스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게 보면 이거 IBM만 왜 이래요? IBM 같은 경우는 네. 예, 약간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조금 향후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생기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IBM을 선택했으면 조금 그러니까요. 예, 많이 우울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앞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선택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좋았던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네. 그러니까 QQQ는 모르겠는데 네. 스파이 투자하면 재미없을 것 같네요. 그 지수 투자 그냥 S&P 500 따라가면 재미없을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선택을 주고 네. 어떤 거를 혹시 지수상으로는 어떤 걸 택하겠냐 그냥 항상 똑같이 와요. 미국을 이렇게 할 때는 역시 소프트웨어 쪽을 네. 많이 포함하고 있는 ETF를 약간 선택해야 된다. 그거는 거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약간 리스크를 걸고 내가 베네핏이라는 수익률에 베팅을 한다면 이라는 생각은 약간 러셀 2000 쪽에 이런 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대가 뭘까? 관세를 폐지해 준다는 거 그런 게 기대가 아니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입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쪽이 가장 더 수익률을 좋게 거둘 수 있을까? 물론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들도 뭐 분명히 이런 그러니까 기업들의 선별 과정에서는 있을 텐데 전체 수에는 중소형주가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참고 삼아 러셀 2000은 하반기부터 이익의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니까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익 증가율 자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러셀 2000 관련된 뭐 ETF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부진했던 기저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있을 러셀 2000을 보는데 근데 미국 증시는 M7을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탄력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이다. 그렇죠. 러셀에서는 상승 탄력 주가 상승률 자체가 높다는 거지 뭐 그게 굉장히 추세적으로 뭐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추세적이야. 여전히 미국의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갖고는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변하지 않는데 한 번쯤 트레이딩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가셔보실 때는 혹시 연준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좀 임박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9월 고용지표 정도를 확인하시게 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러셀 2000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번 50bp 빡 되고 나서 네. 그때 다들 이제 중소형주의 시대가 왔다. 이제 2025년은 중소형주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흑백머니쇼 할 때 네. 제가 탐리를 바로 옆에 모시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중소형주 투자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금리 인하 인하. 부분이었죠. 근데 실제로 사실 올해 내내 단 한 번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관세라는 폭탄이 떨어져서 금리 인하 못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사들 바뀌고 이제 의장 내년에 이제 바뀌고 하는 그런 네. 사이에 금리 인하 기조가 다 버티고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 자체로는 러셀 2000이 좀 더 탄력적일 수 예, 있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그렇게 M7의 전체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작년이 너무 좋았으니까 네. 올해는 오히려 M7 빼고 미국의 나머지 S&P 500의 493개의 기업들이 더 주가가 좋았던 측면들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변하는 과도기 정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최근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는
M7 말고의 선택지에서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7도 이제 선별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갖고 있겠죠. 예를 들면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좋았던 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저기 드렸던 아시는 것처럼 메타였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물론 M7은 아니긴 합니다만 새롭게 충분히 더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부터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들도 기업들과 좀 연결을 시켜서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는 어떤 기업에 투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이 이제부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측면들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애플이 거기에 발을 맞춰서 미국 투자를 1,000억 달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약간 최근에 이제 미국의 투자, 기업들의 투자는 어떨까라는 흐름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저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이 캐펙스라고 돼 있는데 캐피탈 익스펜디처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설비 투자 그리고 요즘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짓는 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증가율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네.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편인데 문제는 예전에는 투자가 늘면 이렇게 보시면 기업들의 매출도 늘고 매출이 줄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높았습니다만 2024년을 들어오는 이 시기부터는 투자는 늘어나는데 기업들의 매출이 이렇게 정체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모든 기업들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는 그래프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의 주요 산업별 이제 흔히 얘기하는 투자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캐펙 전체 S&P 500에서 과연 해당 업종들이 어느 정도 투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업종은 똑같죠.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너무 잘 아시는 AI 쪽 이런 쪽에 투자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모습 그리고 여기 혹시 보이시는 유틸리티는 뭘까? 이거는 너무 또 잘 아시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이런 쪽들이 모두 다 투자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통이 투자를 많이 늘리네. 그럼 뭐 미국의 그런 이 유통은 월마트나 이런 유통이 아니고 잘 아시는 아마존이 아마존. 포함이 네. 되어 있는 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다 AI가 다 쥐고 모든 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매출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전체 기업들과 전체 산업들과 한 산업이 지금은 대부분 투자를 모두 다 끌고 가고 있다는 특징들을 많이 좀 보여주는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관세 이후에 네. 뭐 러셀 2000도 그렇고 M7도 그렇고 쭉 말씀을 하시는 게 미국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색깔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작년까지는 모두 다 우리가 아는 초대형 그 M7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됐고 주가 수익률도 당연히 좋았고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건 그들의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M7의 이익 증가율은 다른 기업들과 거의 이제 전체 평균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워낙에 작년에 너무 높았으니까 그 높음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이미 올해 들어서 색깔은 좀 어느 정도 바뀌었죠. M7이 아니라 약간 소프트웨어 그리고 M7 말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부가 이런 쪽들로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뭘 사야 합니까? 자, 우리 미국을 먼저 좀 생각을 네. 해보게 되면 아까 제가 가격 전가력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그 기업들은 향후에 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관심의 대상은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그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이익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관세를 비껴간다는 의미는 미국 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관세를 비껴가면서 조금 주가의 부진 이런 것들 아니면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굉장히 모호하죠. 네. 그 기업이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모르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 번쯤 제가 이렇게 그 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선
기존에 너무 투자가 많이 돼 있으면 안 하겠죠. 네. 별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매출액 대비 투자가 많이 안 돼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애플을 샘플로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애플은 매출액 대비 투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평균적으로 한 2.7%인데 현재가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흔히 얘기하는 투자할 수 있는 여지 이게 룸이 저게 남아있다. 매출액 대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되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 그리고 이게 재고를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재고가 많으면 기업이 투자할 필요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 비율도 줄어들고 그리고 재고 비율도 줄어들면서 약간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성도 높아야 되겠죠. 이 기업은 비용 대비 투자 수익성이 높은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WACC가 뭐냐면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들은 비용분이 되고 ROIC가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걷어들이는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구나.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비율이 5배 가까이 됩니다. 엔비디아 애플 같은 경우도 한 4.8배 정도 되는 거죠. 기업은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들의 유인책들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투자도 좀 덜 돼 있고 재고도 낮고 투자 수익성도 좋은 기업들 아마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아시는 기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넷플릭스라든가 팔란티어라든가 T모바일이라든가 IBM, 인투이티트, 우버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포함은 돼 있습니다. 한 번쯤은 물론 다 관세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미국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미국 증시를 접근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이 될 것 같다는 판단 말씀드릴 수 근데 있는 내용입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네. 고용도 늘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네. 그런데 고용은 또 기업에게는 비용이고 네. 트럼프에게는 필요하고 네.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기업 중에 고용을 구조조정하구나. 네. 이런 기업들은 더욱 추려보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기업들을 볼 때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인당 매출액이기도 합니다. 인당 매출액. 네, 인당 매출액이 높아야 주가 수익률도 좋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주당 매출액 이런 것들을 빨리 회전시킬 수 있고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꼭 AI가 생산성을 높였다, 또 기업 인력이 덜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측정되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약간 최근에 어쨌거나 AI 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인력이 예전보단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분석할 때 진짜 미국 기업은 참 힘든 게 이 친구들 주급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려도 다음 주에 또 복귀하면 이게 참 데이터로 뭔가 네. 제시하기가 빨리빨리 하기. 네, 일주일 만에 확 바뀔 수도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고용 구조가 다르다는 네. 측면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것들을 좀 캐치업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면은 3분기에 좀 걱정되거나 혹은 반대로 기대되는 섹터는 뭐가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미국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들의 기업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수익성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격 전가력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음 분기에도 많이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약간 국한된 얘기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 전체 산업들 중에서는 미국의 그 산업재 아까 보여드렸던 뭐 기계 건설 이런 쪽들 그러니까 리쇼링하고 좀 관련이 돼 있겠죠. 이런 쪽들 빼면 나머지들이 그렇게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높을까 또는 추정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조금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뭘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아까 이게 가격 전가력도 실제로 좋고 미국에서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네. 거에 공통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팔란티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팔란티어. 특징도 됐어. 방송 끝내야 돼. 됐어. 지금 사러 가야죠. 빨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팔란티어. 그리고 네. 올해 주가 많이 올랐죠, 맞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가끔 생각해 보면 주도주라는 게 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선정이 되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었고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높게 꼽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러니까 M7이 아닌 기업들 중에서 고르면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선정이 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때 막 국방비 뭐 줄이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팔란티어가 엄청 급락했다가 네. 올라왔거든요. 빡. 예, 빡. 빡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예, 너무나 아쉽습니다. 근데 또 뭐 이러다가 또 쉴 네. 때도 있는 거죠. 그쵸. 예, 쉴 때를 근데 또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또 못 사요. 아니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늦지 않았는데 네. 과연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주가에 음. 과연 우리가 선뜻 이렇게 손이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점에서 팔란티어는 여전히 아직은 예. 나아갈 네. 미래가 네. 남아 있다. 네. 예. 특정 종목 팔란티어를 얘기했다고 여러분 지금 무지성으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정당하게 내가 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딱 세워두시면 그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그냥 사실 것 같아. 어쨌든 뭐 팔란티어 이야기 드렸으니까 제가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국내는 어때요? 미국은 뭐 그런 종목을 산다. 근데 국내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뭐 가격 전가력이 좋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사시는 것도 국내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 가격 전가력이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조선하고 방위산업 기업들이 미국 여기에 향해서. 예, 예. 그래서 좀 더 유럽 그렇게 향, 나타나는 미국 향?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적하고 좀 연결을 시키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뭐 미국만 굉장히 높고 이게 아니라 한국도 예전 평균 특히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죠. 물론 종목수로 보게 되면 어느 업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을까? 우리나라도 의외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산업재 아까 말씀드린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껴있는 산업재 이런 쪽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현재는 되게 높은 섹터고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한국도 미국하고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향후의 이익 추정치가 좋아질 거냐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처음에 대략적으로 올해 거를 예상을 할 때 한 210조 원 정도 냈었는데 네. 현재 한 204조 원까지는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204조 원도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 사상 최고치가 2021년에 190조 원 정도 됐으니까요. 그거보다는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한데 추정치가 최근에 코스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추정치가 3분기께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라든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쪽들이 추정치가 좀 떨어지는 쪽인데 그럼 혹시 한국에서 추정치가 올라가는 쪽은 누구이라고 물어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산업재 있죠. 네. 그러니까 조선방산 여기 유틸리티가 원전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쪽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이런 쪽들이 약간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시키고 올리는 쪽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국 증시로 혹시 연결을 한다면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드렸으면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왜 미국에 아까 그 투자 증가율이라고 불리우는 캐펙스 증가율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네. 이거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하고 증가율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가장 높은 건 그냥 산업재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기계 이런 쪽들이 포함된 쪽들이 가장 그 이익의 패턴 증가율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좀 보여드리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미국향 또는 미국향이라기보다는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얘기하는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도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만 여기 이름에서 녹아져 있죠. 두산밥켓 네. 이런 네. 기업들도 여전히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고 흔히 얘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재 안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약간 실적 관점에서 좀 그리고 미국의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도 좀 유리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은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리쇼링 수혜주들. 네.
네. 결국 다 미국 또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미국 기업. 한국에서 미국에 뭔가 수출을 하고 가격을 결정력이 있고 전가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데 투자를 이어가야 지금 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고 다 투자하는 건 또 아니에요. 미국이 필요한 걸 갖고 있는 국가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네, 되게 미국이 중요한 것 원하는 같습니다. 거를 또 갖고 있는 그런 네. 기업에 대한 관심,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장 전략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들만 또 우리 시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빈센과 함께하는 시장 전략. 내일도 예, 힘 빡 줘서 준비 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